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도에 시행된 경정승진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총평을 보시면요. 체감적으로는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헌법을 문제 푸시고 이제 행정학으로 넘어오셨을 때 아마 좀 당황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기출문제의 특성상 항상 그죠? 시험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막상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훑어보면은 의외로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번 문제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출제 경향을 벗어난 문제가 대략 한 3문제에서 맥시멈 4문제까지,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판단이고 우리 수험생들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실력에 따라서 이런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도 제가 보건대 객관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개까지는 그죠? 거의 한 90점까지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랜 동안 경정 강의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합격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더 박차를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3문제, 4문제 중에서도요, 또 최소한 한 2문제 이상은 기존 기출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던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긴 한데, 머리도 아프고 골치 아프죠. 뒤에서 우리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은 기존의 기출은 정확하게 풀이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그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출제 경향을 봤을 때는 기출문제에서 한 걸음 조금만 더 나가셔야 될 것 같다.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는 꼭 우리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우리 하우패스에서 강의를 하고 모의고사 내면서 항상 거의 매년 그랬어요. 뭐냐면은 모의고사 난이도가 너무 높다. 그죠? 이게 과연 모의고사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좀 약간 항의성 아닌 항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 실제는 더 어렵죠. 오히려 올해는 제 모의고사보다도 더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 이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요, 최근에 우리가 이른바 공시라 그러죠. 7급과 9급의 행정학 수준이 출제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마 학생들의 출원 인구도 좀 줄어들고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난이도가 우리 예전보단 못하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보통 이제 저희 종합반 회원님들 말고 보통 이제 기본 강의나 기출문제 강의를 이렇게 좀 공시 수준으로 공부하신 분들, 특히 9급 수준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 하우패스 종합반의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라든지 진도별 모의고사 등에 오셔서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왜냐면은 경정승진 시험은 지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제가 보건대 대한민국에서 객관식 시험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이 뉴스도 났었어요. 저도 우연히 제가 인터넷에서 살펴봤는데 어느 모 신문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경정승진 시험이다. 6경을 말합니다. 해경 말고 6경 기준으로 6경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경정승진 시험이다라는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2026년도에 승진 대비하시는 우리 현직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난이도 있게 또 깊이 있게 심화된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만이 승진이라는 어떤 건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고 조금 이제 혹시 올해 좀 안타까운 결과 나오더라도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예, 해보시고 바랍니다. 저도 학생들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그죠? 주로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다른 젊은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면서도요, 한 번만 더 해봐라. 예, 후회가 없을 때 그때 그만둬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개개인의 여러 가지 이 상황도 계실 것이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제 상세한 해설보다는 정답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기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에 롤즈 정의론이죠. 예, 우리 경정성진 시험에서는 롤즈 정의론은 항상 단골 주제로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 2번에 보시면 자, 최대 극소화로 됐죠. 이게 이 롤즈 정의론의 핵심 키워드죠. 롤즈의 정의론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또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이 차별적 배려는 그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극소화가 아니라 최소 극대화죠. 즉 최소 여기서 민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말하죠. 사회적 약자 이익을 맥스 극대화시키는 것이 정의론에 부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 여성이든 또는 뭐 노인 계층이든 그죠? 특정 어떤 계층이든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합리성의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4번에 보시면 사이먼은 만조 모형에서 인간을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 경제인으로 가정하였다 되는데 경제인은 만족 모형이 아니고 합리 모형이죠. 그리고 사이먼이 말하는 만족 모형에서 말하는 모형은 행정인이고 전통적인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한 인간은 경제인이라 부르죠. 요거 또 뭐 잘 아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내용이다. 제가요. 많은 분들 특히 실력이 많이 되시고 오래 공부하신 분들인데도 행정학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를 드는 게 대부분이 거의 100% 같아요. 헌법을 먼저 푸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여러분이 헌법이 익숙하시고 법학이 익숙하시고 그죠? 또 실력 있는 좀 분도 많으시고 또 자신이 있으니까 헌법을 일단 먼저 풀고 이제 행정학을 푸시는데 문제는 헌법에 자신이 있으시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안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학을 뭐 20분 만에 풀었다. 어떤 분은 뭐 극단적으로 어떤 분은 15분 만에 그냥 난리듯이 풀었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헌법을 거의 100점 한다 하더라도 행정학을 15분 내지 20분 만에 풀면은 아는 문제도 틀려버립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헌법에 풀이에 대한 시간을 조금만 줄이시고 조금 더 빨리 푸시고 행정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여했을 때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양과목 두 과목 모두가 더 고득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이런 것 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죠? 푸시는 시간 정해놓고 푸시는 연습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좀 더 인원도 줄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은 공부하시고 승진하시는 분들은 승진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현실이고 인간의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신행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신행작은 정치행정 이론론의 시각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관리주의는 경영이죠. 경제 아니죠. 정치행정 이론론인데 신관리주의와 경제라는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적 시각이죠. 그래서 틀린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관리주의와 경제학 또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이라고도 합니다. 신관리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토대를 두고 있는 이론은 NPM이 되겠습니다. NPA가 아니고 NPM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신행정학의 이론적 토대는 후기 행태주의죠. 또는 현상학,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시죠. 현상학 행정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됐는데 자, 현상학은 후기 행태주의죠. 방금 3번 문제 푸신 것처럼 신행정학이 후기 행태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는 이론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후기 행태주의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말씀 많이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은 행태주의 내용을 찾으면 되죠. 현상학은 후기 행태주의이기 때문에 후기 행태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 말은 뭘 골라라? 행태주의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행태주의에 대한 키워드가 뭡니까? 객관성이라는 키워드, 실정주의라는 키워드죠. 현상학은 반실정주의 또는 탈실정주의라고 그러죠. 실정주의에 반대한다, 실정주의를 탈피한다. 그래서 탈실정주의, 반실정주의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시면 금방 답을 고를 수 있으시겠죠. 됐나요? 자, 5번 갑시다. 자, 가외성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3번 보시면은 NPM에서 가장 중시하는 행정가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NPM에서 중시하는 행정가치는 뭡니까? 효율성이죠. 이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아시겠지만 가외성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무언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원의 낭비나 비용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즉 효율성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신공을 관련해서 강조하는 행정 가치는 효율성이고, 그리고 가외성과는 오히려 뭐가 된다? 상충된다. 즉 서로 충돌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예, 바쁘면은 뭘 해라? 영어 들어간 거 일단 답으로 찍어라. 그렇게도 말씀 많이 드렸죠. 자, 그렇게 푸시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자, 넛지 이론인데, 예, 솔직히 넛지 이론 저도 모의고사 많이 내긴 했죠. 예, 그런데 아주 깊게 나왔어요. 솔직한 말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틀려도 할 말 없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해설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는데요. 예, 보니까 뭐 표 같은 것도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솔직히 특정 교과서에 나옵니다. 여기서만 교과서 수험서가 아닙니다. 전공서적입니다. 그래서 넛지로는 실제로도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됐었고, 그래서 좀 더 깊이 나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더 깊이 나왔는데, 깊게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 푸실 때 넛지가 주제 나왔으면은 넛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답은 이제 급진적 점정주의적 관점이 되는데요. 예, 넛지란 것은 여기 보시면은 예, 레디컬 인크리멘탈리즘의 관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급진적인데 점정주의냐는 표현을 썼느냐? 자, 단절적 변화로 보이는 혁신적 변화. 이게 이제 급진적인 거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야, 급격한 변화가 왔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알고 보니 뭐라는 거죠? 수많은 소규모 변화가 누적이 돼가지고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게 큰 변화를 가졌다는 거죠. 자, 넛지란 것도 그냥 넛지라는 게 말이 뭐예요? 그냥 살짝 건드리다 이런 뜻이죠. 넛지. 팔꿈치로 슬쩍슬쩍. 여러분 저 부부 모임 동반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죠? 가끔씩 우리 남자들이 좀 뜬금없는 소리 하고 옆에 계신 사모님들이 좀 주책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쿡쿡 찌르고 그러죠. 그게 넛지란 말이야. 근데 그런 작은 변화가 쌓이가 뭘 가져올 수 있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급진적 점정주의라 말씀입니다. 점정주의도 쌓이면 뭐가 된다? 급진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완전한 함성은 아니죠. 예, 제한된 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직접적 방식의 정보 개입이 아니죠. 넛지이기 때문에 이거 슬쩍슬쩍 찌르는 거잖아요. 슬쩍 찌른다, 슬쩍 찌른다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간접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휴리스틱 의사결정하는 데 해가지고 시스템 1과 시스템 2란 말이 나왔는데, 자,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휴리스틱의 의사결정 돼 있고, 뭐 또 제한된 함성 돼 있죠?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보시면 시스템 1, 시스템 2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2가 이콘이고 시스템 1이 휴먼, 여기 휴리스틱이에요. 시스템 1이. 자, 이게 전공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까지 깊이 나와버렸네요. 일단 여기 타는 거 앞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가실 때는 이거까지 좀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7번 바로 가겠습니다. 세부적 내용들은 제가 이 자료 다 넣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이제 리얼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 리얼해 보시죠. 답은 이제 2번 리얼이 틀렸어요. 정부 실패를 비판한 건 맞죠. 그런데 정부 영역에 시장 원리, 경제 원리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에 대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했다? 아니라는 거죠.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고려가 미흡했다. 주로 정부 실패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정부 실패를 극복할 것인가 해서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독점으로 왔다. 독점이 문제면은 뭘 하면 될까요? 독점의 반대말인 경쟁을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경쟁은 어디서 제일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다? 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 원리를 도입하고 됐다. 이게 공공선택론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민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요번에 전반적인 이 문제는 특정 교과서에서 좀 많이 출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는 건데 그거를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 자, 준비하시기 바라고. 다음 8번 볼게요. 제가 나중에 수업할 때 많이 그 교재를 많이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저희 같은 전공자들은. 정책 과정의 참여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예산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정당이 아니죠. 입법부인 국회가 하는 겁니다. 정당은 비공식적 참자죠. 국회는 공식적 참자잖아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고, 이거 틀린 거고. 자, 9번 보세요.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보시면은 엘리트가, 자, 이렇게 제가 또 눈이 강조했던 건데, 완전히 이런 표현들은 행정에서는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극단적인 표현은 행정에서는 쓰지 않는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죠. 자, 전통적인 엘리트 모형은 어떠합니까?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특정한 엘리트, 소수 엘리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게 엘리트론이냐면은, 다원주의는 뭐예요? 엘리트가 존재는 하는데 특정 소수 엘리트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죠? 또는 하다못해 체육 엘리트 이런 식으로 그죠? 영역별로 엘리트들이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분산된 엘리트들이 상호 경쟁하는 것이 다원주의다. 제가 요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트가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가끔씩요, 여러분, 특히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여러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저도 학원 강사입니다만은,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때 항상 하는 얘기가, 결국 출제위원은 교수고, 그리고 교수가 출제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전공 소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객관적 팩트죠, 객관적 팩트. 이게 에비던스 베이스드 팔로시 아닙니까? 증거 기반 정책, 증거 기반 행정이잖아요. 항상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전공 서적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그랬어요. 자, 10번 문제 보세요. 이거는 틀렸다고 솔직히 풀어야 되는 건데 틀렸다고. 요거 아까 봤던 6번 문제와 10번 문제 요 두 문제가 가장 그죠? 솔직히 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바로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답안지인데 그래서 적절하다는 고르시 해가지고 1번이 틀린 답이에요. 예, 1번은, 예, 여기 보시면은 돼 있는데, 대표성 휴리스틱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 제가 해설을 좀 많이 달아놨습니다. 제가 여기도 이걸 일일이 다, 기출 해설 강의를 하더라도 이론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건데요. 자, 거기 좀 넘겨보시죠. 예. 그리고 해설을 쫙 넘겨보세요. 해설 넘겨보세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대표성 휴리스틱 해가지고, 사전 말씀드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매우 부끄러움 많이 타고 소심하고 남을 돕기를 좋아하지만은, 현실 문제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농부, 영업직 사원, 비행기 조종사, 도서관 사수 중에, 또는 의사, 이 중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일까요? 부끄러움 많이 타고 소심해요. 영업직 사원 아니겠죠? 영업직 사원이 부끄럼 타고 많이 소심하면 영업직 망합니다. 그지? 의사, 사람들 많이 상대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농부, 남을 돕기를 좋아하지만 사람이 현실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 농부도 관심 가질 수 있고 소심하지 않아요. 농부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부끄럼 많이 타고 소심하다. 느낌상 도서관 사서 같죠. 그죠? 아닌가요? 이게 바로 대표성, 이 휴리스틱이랑 오류를 뜻해요. 오류. 우리가 휴리스틱이라는 말 자체는 지레짐작하다. 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판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한다는 거지? 도서관 사서라 본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 가장 대표적인 직업은 도서관 사서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물론 맞을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맞아, 평균적으로. 하지만 평균에 벗어나는 사람도 도서관 사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적극적이고, 그죠? 부끄럼도 없고. 남 도와주기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남 도와 싫어하는 게, 나 사서가 왜 하느냐면은 남 도와주기 싫어가지고 도서관에 박혀가지고 나만의 세상을 구축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좀 자료부터 하면은 막 짜증내고 현실적으로 그런 사서들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오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연상 가능성 오류를 했는데 이것도 뉴스도 많이 나오죠. 얼마 전에도 우리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교통사고하고 비행기 사고 났을 때 어느 것이 죽을 확률이 높느냐는 거, 사망할 확률이 높느냐. 보통은 그죠. 예, 비행기 사고가 훨씬 떨어진다 그러죠. 사망률이 낮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사고는 대형 사고이고 또 한 번 죽을 때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어떤 죽음을 맞이하시기 때문에 비행기 사고가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잘못 판단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바로 휴리스틱 앤 오류란 말을 쓴 건데요. 자, 그럼 더 넘기세요. 넘겨보시면은 더 넘겨주세요. 예, 저도 옛날에 기출문제 집어넣었다가 뺐던 기출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2019년도 멀지도 않죠? 국가적 철거 문제에서 휴리스틱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고처가 조정 오류, 허위 상관 오류, 상상의 용이성, 사례 연상 가능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지나간 겁니다만은 앞으로 내년에 대비하셔야 될 거 빨리, 그죠? 과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되죠. 과거 애인 빨리 잊고 새로운 애인 찾아가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 애인이 얽매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막 이럴 필요 없죠. 우리가 이미 시험 끝났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좀 빠짐없이 봐야 된다. 그리고 기출문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라. 그죠? 많은 분들이 기출문제, 이제 문제만 풀면 다 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문제 풀이까지 좀 정확하게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점정모형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린더블럼은 점정주의가 경험적 모형이지만은 합리 모형을 추구하는 건 더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럼 점정모형 왜 주장해? 합리 모형이 더 바람직하다고 얘기한다는 거. 말이 안 맞죠? 일단 국어적으로도 안 맞고 우리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린더블럼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고 실제로도 이런 점정주의를 통해서 정책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본다는 거죠. 이 합리 모형과 같이 급진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고 있고 경험적으로, 실정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정승진시험, 열심히 그래도 올해 그래도 좀 쳤는데 좀 안타깝게 떨어졌어. 내가 조금만 공부 더 하면 내년에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하려고 맘먹었는데 갑자기 경정승진에서 뭐 형소법이니, 그죠? 뭐 행정학이니, 헌법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뭐 예를 들면 다른 쓸데없는 이상한 과목들 집어넣는다는 거죠. 한국인은 한국사를 알아야지. 한국사 집어넣고, 그죠? 아니면 또 고급 간부로 갈수록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국어 집어넣고, 또 고위 간부일수록 수학을 잘해야 돼. 터무니없는 이런 거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그게 비록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이 뭐야 이러죠. 급격한 변화는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린더블럼이라는 학자는 점정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실 거예요. 이것도 12번 보세요. 위기 상황, 이것도 예전에 우리 나왔었죠. 경정승진 시험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4번. 영어부터 골라보라고 한 건데, 던이 처음으로 제시한 집단사고, 던이 아니고 뭐죠? 제니스죠? 제니스라는 학자가 JFK,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쿠바 침공을 할 때 그 실패한 사건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 바로 집단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고, 자, 학자가 듀언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13번 문제. 정책 집행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요. 아주 이거 전통적인 문제고 고전적인 문제죠. 자, 거기 보시면은 중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간 근무해서 집행 동기가 상실되었다라고 됐는데 아니죠. 너무 자주 바뀌었죠.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됐다. 이것도 예전에 이미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주로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참여자가 많았다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 OX 노트에도 나오죠. 자주 바뀌가 그렇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니까 어떻게 된다?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거. 자,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정책 옹호연합 모형.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죠. 옳은 것은 모두 골라버렸는데 기억 보시면 5년 아니고 뭐죠? 10년이죠? 10년이고 그 다음에 변화시킬 수 없다 아니고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바뀔 수 있죠. 외부적 충격이나 내부적 충격 등에 의해서 신념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다 가능하고 15번 보세요. 이것도 틀리면 되죠. 자,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수동적이다. 자, 생태란 것은 환경의 변화죠.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한다는 거지. 공동으로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같이 대처해 나간다.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죠.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다. 그리고 거시 조직 이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 뭡니까?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 수동적으로 대응하느냐 이게 가장 많은 출제 포인트였죠. 그걸 찾아내시는 연습이었다. 이것도 틀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짜 마음 먹고 틀렸다 하면 2개 정도 틀렸다. 지금 휴리스틱하고 넛지를 틀렸다 합시다. 그래도 2개밖에 안 틀렸어요. 실제로는 4개 안으로 틀리면은
그죠? 어느 정도 다 되는 것, 되죠. 왜냐면 많은 분들이 막,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 통계 나와야 되지만, 4개 안으로만 틀려도 보통 지금까지 데이터로 봐서는 충분히 승진하신단 말이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체감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막상 풀어보면은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청직 이론인데, 청직이란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거죠.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지. 청지기처럼, 그죠? 집사라 그냥 집사. 자, 그러면은 3번에 보시면 파이너 같은 학자는 어떤 걸 강조합니까? 외부 통제나 수동적인 통제를 강조하는 거죠. 관료에 대해서 자꾸 막 눌러줘야 된다. 관료는 이렇게, 그죠? 눌러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아니죠. 그래서 청지기론은 오히려 프리드히의 주관적, 기능적 책임 또는 자율적 책임에 더 가깝죠. 이런 것도 살짝 돌린 거죠. 이것도 3번 영어로 희한하죠. 항상 영어로 된 거 답을 고르는 경우가 답이 제일 잘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7번 갑시다. 17번에서 보시면 여기는 영어 다 나오는데 3번 여기 보시면 압력이론 영어 하나 있네. 이렇게 딱 찍어도 되는데요. 이것도 아시는 내용이죠. 골렘 비업시키가 여기 나왔네. 골렘 비업시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제자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요. 예, 골렘 비업시키라는 분인데 이분은 푸시라는 거니까 통제죠. 푸시에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 당겨준다. 그죠? 자율성을 강조하는 모형으로 간다. 1번이 틀린 내용이고, 이것도 다 푸셨던 것이고. 자, 18번 문제. 강화 이론도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니은 보시면은 인간 행동은 미래의 행동 결과된 예측을 통해 한다 했는데, 이것도 의외로 포인트가 많이 나오죠. 미래냐, 과거냐 등등 해가지고, 그걸 우리 문제에서 많이 돌리는데, 자, 과거죠, 과거. 과거 내지 현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화 이론의 가장 시초되는 게 뭡니까? 파블로프 개 실험이죠? 파블로프 개는 배를 울리면 왜 침을 흘려요? 비록 내가 개라 하더라도, 그지? 과거에 배를 울리니까 우리 주인님이 음식을 주더라는 거지? 그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 가지고 뭐 한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예, 미래 자신 행동 결과 아니고 과거의 어떤 결과에 대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어떤 행동이 강화된다는 거기 때문에 미래가 아니라 과거 내지 현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급 보시면은 처벌이 나오는데, 처벌한다는 거는 긍정적 보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죠. 긍정적 보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보상을 제거하는 거는 소거죠, 소거고, 요거는 부정적 상황을 제공하는 거죠. 해고를 시킨다든지, 징계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다음에 19번 문제, 켈리 문제인데, 예, 요거는 아시죠? 2024년도 조직 인사 문제에서, 그죠? 처음 나왔었죠? 조직 인사 문제에서 요 켈리 유형이 나왔었습니다. 시험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출 문제를, 2024년도에 조직 인사론의 기출로 나왔단 말이죠. 그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인데, 그래서 표도 넣어놨습니다만은, 예, 이런 식으로 공부해달라. 제가 초반부에 기출문제를 좀 더 심화 공부해야 된다. 올해 문제를 보고, 이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내년을 대비하는 거고, 심화 공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출문제,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출제 범위를 벗어난 건 없어요. 솔직히. 범위를 벗어난 건 없어.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간 건 있어. 그죠?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을 깊이 들어간 건 있지만은, 심화대가 들어간 건 있지만은, 그 주제 자체는 지금까지 기출에서 벗어난 건 없다. 그러니, 여기에 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이게, 그죠? 경정승진 시험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행정학 시험이다. 그거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0번 문제, 협상 전략 봅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됐는데 3번 보시면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한다 됐는데요. 이거 협상이잖아요. 요거는 경쟁이 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협상 전략은 갈등 해소 전략이죠. 근데 경쟁이라는 갈등 조장 전략이 됩니다. 그 끝에 보시면 나오지만은 이 협상에서는 꼭 일단 실적, 일단 인센티브, 이거는 그냥 주는 거잖아. 딱딱 줘야 되는 거죠. 실적이 달성되면 그만큼 줘야 되는 거지만 협상은 뭐란 거죠? 이런 객관적인 실적이 아니라 노사 간의 임금 협상 타결과 같이, 그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협상에 의해서, 요거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라면은 협상은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보셔도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됐죠? 다음에 21번 문제. 공공봉사관계 PSM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고르시오라 했는데 답은 4번이죠? 예.
공적 영역의 종사자들의 가치와 욕구와 사적 영역의 종사자들의 가치와 욕구는 같다가 아니고 뭐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적 종사자들은 이기적이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중요시한다면 공적 영역의 종사자들은 이타주의를 강조하고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해서 그래서 이 페리 앤 와이즈라는 학자들은 사적 부분과는 다른 공적 부분의 고유한 동기부여 이론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공공봉사 동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 역관주의 가장 적절하지 건 고르시오였는데 이거 뭐 너무 쉽게 풀 수 있죠. 대량 교체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 4년마다 대량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자, 다음 23번 문제. 다양성 관리 가장 적절하지 건 고르시오라 했는데요. 2번 보세요. 다양성이 높을수록 말도 웃기잖아. 다양성이 높을수록 다양성 관리의 필요성은 사라진다? 이 국어 문제죠. 국어 문제 되겠습니다. 자, 행제학은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제가 또는 수업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행제학은 의외로 국어 문제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경정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아무도 현장에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법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행정학은 사회과학이거든요. 사회과학이고 이제 여러분이 주로 주된 거 가장 익숙하신 것은 법학이란 말이에요. 법학과 사회과학은 물론 크게 보면은 둘 다 이 논리 학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문제 푸실 때 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 가끔씩은 항의성 아닌 항의를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행제학은 행정만의 논리와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어요. 24번 문제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고르시였는데 여기도 보세요. 뭐가 틀린 것 같아요? 4번에서 반드시 이런 건 없죠. 반드시라는 표현 없어요. 우리 행정 영역에는 항상 뭡니까? 우리 이 표현이 유도리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죠? 재량. 우리가 재량이라는 말은 유도리, 융통성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뭐 해설 보시면은 임용한 특별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말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거 틀린 내용이고 이건 잘하실 거예요. 25번도 빈출로 나오는 지문이죠. 25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고르시오 했는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동시에 교육시킬 수 있다 됐어요. 이건 뭐예요? 직장이 아니고 직장 외 훈련, 그러니까 교육원 훈련. 연수원이라든지 교육원에서 하는 훈련이 되겠죠. 다 25번 그렇고 26번 문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고르시였는데 자 Z형 보직이죠. 공형 보직이 아니고 공형 보직은 CDP에서 강조하는 오히려 순환 보직으로 인한 문제점 전문성 약화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형 보직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순환 보직이 뭡니까? 자 이렇게 살짝 보시면은 삼각형 계급제 하에서 신분 보장되는 계급제 하에서 연공서열식으로 자 딱 입직을 하죠. 입직을 해서 근무합니다. 근무하고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맘이죠. 그 다음 단계 계급으로 승진하고 또 여러 분야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 계급제에서는 순환보직이 잘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나이가 연공설이 해가지고 나이가 되면 또 이렇게 갔다고. 이게 무슨 모양과 같다? 예. Z형이다 해가지고 Z형 보직 경로란 말 쓴 거죠. 자, 요거, 이는 CDP를 아시고 하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 27번 문제 볼게요. 주식백지 신탁제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로 씌우라 했는데요. 자, 답은 4번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니고 뭐죠? 주식백지 신탁 심사위원회 되죠.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제가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어디 어떤 자료 기출문제 쭉 올려놓는 자료에 그죠? 아마 아실 텐데 그 2번도 틀리지 않았느냐? 왜냐면 여기 고위공무원단이 아니고 4급 공무원 아니냐 돼 있는데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거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 고위공무원은 당연히 포함되고, 물론 4급 공무원까지 포함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골라야 되기 때문에 4급 공무원이 정확한 표현은 하지만은 고위공무원은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맞는, 2번 지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이라고. 어떤 분, 이거 4급인데 왜 고위공무원은 돼 있어? 틀렸네. 이렇게 이중등답 아니야? 이래 버리는 건데, 예. 4급 이상이니까 당연히 4급 이상 중에 1급, 3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위에 뭐라 적혔습니까? 가장이라는 표현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거 보세요. 모든 문제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예, 이게 사회과학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가장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틀린 지문 찾으라는 거죠. 자, 28번 갈게요. 프로그램 예산제도 가장 적절한 고르시오 해가지고 답은 1번이고, 예,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투입보다는 예, 성과 중심이고 또 이렇게 몇 년도에 나왔다. 특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정성진에서는 특히 이런 거 좋아해. 몇 년도에 나왔느냐. 이런 문제들. 아니면 또 뒤에 가면은 뭐 민원 24신이 해가지고 특정 제도가 어느 대통령 때 나왔느냐. 이걸 이상하게 경정성진은 다른 시험과 달리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자, 29번 문제. 자, 집중 조달의 장점에 적절하지 않은 골라냈는데, 자, 여기 4번 보시면 각 수요기관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는 뭐, 각 수요기관의 요구에 부응한다. 이거는 분산 조달이죠. 집중이 아니고. 예, 틀렸고. 30번. 결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오라고 했는데 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 그죠? 항상 일치하진 않겠죠. 국회 심의 거쳐야 되고 무효 취소할 수 없는 거 맞고. 31번 감사원의 가장 적절한 고르시오 했는데 답은 이제 3번 국회 헌법재판소에 속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감찰할 수는 없다. 왜 그럴까요? 상권 분립 때문에 그렇죠. 상권 분립 때문에 그렇다. 32번 문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고르시였는데 MRG 이것도 영어로 4번 찍으면 되죠. 영어로 된 게 답이 4번 맞네요. 그죠? 거의 대부분 4번 영어 된 거 다 답이네요.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자, 최소 운용 수입 MRG죠. MRG. 예, BTL, BTO는 이 최소 운용 수입 보장은 BOT, BTO에서 하는 건데 이 최소 운용 수입이 지방 정부에 너무 많은 적자를 가져오게 되는 요인이 된다 그래가지고 예, 기재부에서 이거를 점진적으로 폐지했죠. 폐지하고 리스트를 한다는 거, 임대하는 걸로 BTL, BTO 방식 바꾼 거죠. BTL, BLT, BTL 방식에서는 비수익 사업이나 민간에게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MRG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합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가끔씩 너무 깊이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깊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너무 깊이 시험에 출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도 조금 유의하시 바랍니다. 자, 33번. 예산 결정 이론은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인데요. 책임성 정신은 예상 집행할 때고요. 집행에 대한 책임이란 거죠. 이것도 우리 기출로 나왔던 거죠. 기출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가끔씩 기출이 어디 기출이냐 막 이런 건 예, 7급 주로 7급에서 많이 나왔죠.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정 성진 시험은 7급보다 어렵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대비하시고. 자, 34번 문제. 전형 설명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되는데 답은 2번인데 자, 기재부 장관 승인 위임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2번 미연 가시면은 법령의 제정에 이 책임 소관 바뀐다는 거 이거 이체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다음에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용은 한정성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는 거죠. 예외에 해당한다. 자, 35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가장 옳지 않은 고르시고 있는데 3번에 민원 24시는 논문 정부시 구축됐다 아니고 이거는 임박 정부 때 대통령 때 구축되었다가 2018년도에 정부 24로 예, 통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 이런 것들 그러니 앞으로 경성진 하실 때는 특정 어떤 제도가 어느 대통령 때 시행된 요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36번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걸 보시면 데이터의 특징, 크기, 타당성, 밸리디티가 아니고 그죠? 브라이어티죠? V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돌리게 냈네요. 37번 문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자, 3번 보세요. 우리 이것도 상식적으로 풀어보시죠. 행정정보 서비스 참여 다음에 공동생산, 직접적 참여죠? 간접 참여, 직접 참여.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는데 반대로, 그죠? 반대로 순서가 적혀 있네요. 공동생산의 마지막 단계죠. 이런 것들.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 이런 스타일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해설을 잠깐 보세요. 해설 그림 보시면은 덮여보세요. 이걸 모르더라도 행정 내부 중심, 그 다음에 외부의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참여 단계, 그 다음에 참여뿐만 아니라 같이 생산한다 해서 government and citizen 해가지고 대등한 관계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순서들은 행정의 흐름에 따라 보셨을 때 간접 참여해서 정부 중심에서 점점 어떻게 하는 거죠? 외부로 해가지고 참여해서 그 다음 단계가 공동생산 단계 이런 심화 단계로 가는 거죠. 자, 38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고를 씌워야 되는데요. 가장이에요. 그 2번에 보시면은 예. 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뭐가 포함돼요? 지방교부세까지 포함된 개념이 되죠. 지방교부세까지 포함을 시켜줘야만이 되겠습니다. 39번 2번에 합치는 거 그죠? 맞죠? 이것도 기출로 자주 나왔었죠. 다음에 40번 문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로 씌웠는데요.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뭡니까? 국가 일선기관이죠.
그런데 1번 지문 끝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해당하겠죠. 그러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제일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게 나옵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 요거는 법인격도 가지고, 그죠? 하지만은, 뭐, 불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 근데 이거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일선기관이죠, 일선기관. 국가의 일선기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예, 이렇게 풀렸습니다. 참, 이 기출문제라는 게 막상 시험장 가면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데 시험 끝나고 나면은 그죠? 아쉬운 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는 당연히 다 푸시고 10년치는 꼭 푸셔야 돼요. 10년치는 꼭 푸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뭐 솔직히 뭐 기본 강의는 뭐 어떤 선생님 수업도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혹시 제 수업을 따라오실 분이라면은 해설까지 같이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이 내년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건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설 강의했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자, 또는 강의를 통해서나 또는 나중에 현장 모의고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